진우는 품에서 조약돌을 꺼내었습니다. 낡은 손바닥 위에 올려진 작고 둥글고 빛이 바랜 돌. 연희가 그것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놓은 적이 없다. 연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잊으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요. 잊으려고 한 적은 있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잊힌 적은 없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아골 개울가에서 나란히 서 있던 두 아이의 마음은 단 하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 어귀에 물레방아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물소리가 방아 돌아가는 소리와 섞여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수면 위로 흰 수증기가 피어올라 꼭 무언가를 감추는 것처럼 뿌옇게 흘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물레방아를 그냥 방아골 방아라 불렀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아는 몇몇 노인들만은 그 방아를 가리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기엔 두 사람의 약속이 묻혀 있다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신분도 세월도 이별도 끝내 이기지 못했던 마음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영조 임금 치세 중엽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사흘 길을 더 내려가야 닿는 경상도 합천. 어느 고을 언저리 방아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고 그 사이로 맑은 개울이 흘러내려 물레방아를 돌리는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은 크지 않았으나 물이 좋아 벼농사가 잘 되었고, 봄이면 진달래가 산허리를 붉게 물들여 지나가는 나그네도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곤 하던 곳이었지요. 이 마을엔 크게 두 성씨가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하나는 대대로 이 땅의 터를 잡은 토호 양반 전주 최씨 집안이요. 다른 하나는 오랜 세월 그 최씨 집안 땅을 빌려 경작하며 살아온 남양 홍씨 평민 가문이었습니다. 최씨 집안 맏아들의 이름은 최진우라 하였습니다. 16살의 진우는 얼굴이 희고 눈이 깊었으며 타고난 기질이 글보다 자연에 더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최생원은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켜 가문을 일으키려는 뜻이 강하였으나, 진우는 서당에 앉아 사서삼경을 외우는 것보다 방아골 개울가에 나가 앉아 물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정이었지요. 그렇다고 진우가 게으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다만 그 마음이 책 속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 잘 발휘되는 아이였을 뿐입니다. 홍씨 집안의 딸 이름은 홍연이라 하였습니다. 15살의 연희는 방아골 물레방아 바로 옆 작은 초가 3칸에서 아비와 두 오라비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미는 연희가 7살 적에 역질로 세상을 떠났고, 그 빈자리를 연희가 온몸으로 채워온 세월이 어느새 8배였지요.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아비의 새참을 들고 밭으로 나가고, 저녁이면 오라비들의 옷을 손질하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연희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연희는 밝았습니다. 힘들다고 내색하거나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이는 일이 드물었지요. 연희는 예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총명함이었어요. 글을 배운 적도 없건만 아비가 읽다 놓아둔 언문 소설을 슬쩍 집어들어 혼자 소리를 내어 읽곤 하였고, 마을 어른들의 복잡한 계산을 빠른 암산으로 풀어내 저 아이는 사내로 났으면 장원급제라도 했겠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것은 초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진유가 서당 훈장에게 혼이 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발걸음이 방아골 개울 쪽으로 흘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늘이 그리웠고 물소리라도 들으면 머릿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았지요. 개울가 돌 위에 걸터 앉아 물에 발을 담그려던 참인데 물레방아 쪽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소녀가 방아 옆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보고 있느냐? 진우가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재올시다요. 돌 밑에 큰 놈이 있는데 영 안 잡히네. 사투리가 섞인 말이었으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진우는 어쩐지 물러설 수가 없어서 그냥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돌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넣으면 금세 저려왔지요. 한참 만에 굵은 가재 한 마리가 스르르 빠져나왔습니다. 연희가 손을 재빨리 놀려 잡았고 진우는 그만 놓쳐버렸지요. 연희가 웃었습니다. 진우도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가재를 처음 잡아보십니까? 아니다. 그냥 좀 늦었다. 제가 보여드릴까에. 이렇게 옆에서 살살. 연희가 다시 돌 밑에 손을 넣으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는 그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이 소녀가 이 개울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방아골 개울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인 척, 나중엔 약속이나 한 듯이. 진우는 연희에게 한양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종로 거리에는 어떤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지, 한강에 배가 몇 척이나 오가는지를 신나게 이야기하였지요. 연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 번도 방아골 밖을 크게 벗어난 적 없는 연희에게 진우의 이야기는 마치 먼 나라의 예시 이야기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연희는 진우에게 개울가 풀꽃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건 며느리 밥풀이라고 해요. 꽃잎에 하얀 점이 며느리 밥풀 같다 해서예. 이건 물봉선이라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씨앗 주머니를 건드리면 방 터지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진우가 손을 뻗어 씨앗 주머니를 건드렸고 씨앗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연희가 웃으며 피하고 진우도 웃으며 피하고 두 사람은 한참 웃다가 나란히 풀밭에 앉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 방아 헛간 처마 밑에 나란히 서게 되었지요. 갑자기 쏟아진 비라 피할 새도 없이 옷자락이 조금 젖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하게 방아 돌아가는 소리를 덮었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두 사람 발치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연희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타고 내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젖은 머리카락 몇 올이 이마에 붙었고 연희는 그것을 손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예. 나는 말이다. 내가 자꾸 생각난다. 연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끝이 빨개졌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하였습니다. 방아가 느릿느릿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 속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한참이나 내렸습니다. 그 여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아골 물레방아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개울물에 손을 씻고 산딸기를 따 나눠 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나이의 두 아이는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우에게 연희는 그냥 연희였고 연희에게 진우는 그냥 진우 도련님이었습니다. 서로 웃으면 같이 웃고 서로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연희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오려던 어느 날 연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저는 곧 외할머니 댁이 있는 진주 쪽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아비가 빚이 좀 있습니다요. 땅 소장료를 2해 못 냈고 갚을 길이 없어서요. 진우는 그 말의 무게를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알아들었습니다. 소장료 빚. 그것이 쌓이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도련님이 어찌 아실 수 있겠어예. 그냥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렸지요. 그날 저녁 진우는 아버지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방아골 홍씨네 소장료 빚을 좀 탕감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최생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 내가 그 집 사정을 왜 아느냐? 그냥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안 된다. 한 집에 봐주면 다른 집도 달려든다. 법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아버지, 그 집 아이들이 어리고 어미도 없어서. 진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혹 그 집 딸년과 어울려 다니는 것 아니냐.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생원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 빚은 못 탕감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와 어울리지 마라. 내 신분을 생각하여라. 진우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겁고 억울하고 막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연희네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른 겨울이 오던 해 첫 서리가 내리고 이틀 뒤의 일이었습니다. 방아고를 떠나기 전날 밤 연희는 물레방아 옆에 진우를 불러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방아는 겨울이 다가온 탓에 물살이 약해져 느릿느릿 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소리가 낮고 조용하였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방아 돌아가는 소리와 개울물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지요. 연희가 작은 것을 진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은 작은 조약돌이었습니다. 방아골 개울에서 주운 거예요.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 돌이에요. 진우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둥글고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니 은은하게 빛이 났지요. 연희야, 내가 크면 반드시 찾아가겠다. 어디에 있든.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은 좋은데 장가 드셔야지. 저 같은 사람 찾아오시면 아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연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도련님이 이걸 가지고 계시면 저는 어딘가에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된 것 같아. 진우는 조약돌을 꼭 쥐었습니다.
기억되는 걸로는 안 된다. 내가 꼭 찾아가겠다. 연희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꼭 다물었지요. 이 방아가 기억해 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다는 걸. 바람이 불어 방아 옆 팔대가 흔들렸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인의 일가는 방아고를 떠났습니다. 홍씨 아비는 지게에 살림을 지고 두 오라비는 보따리를 들고 연희는 빈손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진우는 마을 어귀까지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더 따라가면 연희가 더 울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자신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연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하고 곧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리게 하였지요. 진우는 그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손을 펴 조약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실이 달빛 아래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뜻대로 공부를 계속하였으나 과거에는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한양까지 올라가 응시하기를 3번, 그러나 번번이 낙방하고 돌아왔지요. 25살의 고을 사족 집안의 교수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림을 알뜰히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고 자식을 정성으로 키웠지요. 다만 진우와 그 아내 사이에는 어딘가 조용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내 완전히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거리였지요. 진우는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그 조약돌을 상자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꺼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가 셋 태어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논밭을 조금씩 처분하며 살림이 줄었고 진우는 환갑이 넘어서야 비로소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였지요. 아내도 진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0 초반의 나이였지요. 진우는 아내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연희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선명하게 떠오를 때도 있었고 흐릿하게 묻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지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아 돌아가는 소리만 들으면 이유도 모르고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연이었습니다. 봄이면 개울가 풀꽃을 보다가 문득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밥풀, 물봉선, 그 이름들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우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주 쪽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간 연희 가족은 거기서도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으셨고 살림은 형편없이 어려웠습니다. 홍씨 아비는 진주 외곽에서 닥치는 대로 품팔이를 하며 연명하였고 두 오라비는 각각 다른 곳에 품을 팔러 나갔습니다. 연희가 20이 되던 해 아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과로로 몸이 상한 것이었지요. 임종을 지키며 연희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어미를 잃었을 때도 방아고를 떠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그날 한꺼번에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아비를 보내고 나서 연희는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주 어느 배 짜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솜씨가 좋아 금세 인정을 받았고 거기서 훗날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진주 외곽에서 작은 목물전을 하는 호랍이었습니다. 첫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지요. 말수가 없고 소박한 사람이었으나 연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연희도 그 사람 곁에서 조용한 행복을 찾았지요. 계절마다 제철 나물을 뜯어다 밥상을 차리고 남편의 장사가 잘 되는 날엔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날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둘 태어났고 살림이 조금씩 피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연희는 종종 방아고를 떠올렸습니다. 물레방아 소리, 개울물 소리, 첫서리가 내리던 날 아침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 소년. 그러나 연희는 다시는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돌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각자의 삶을 살았으니 그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은 연희가 쉰둘이 되던 해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발이 굳어가는 남편의 곁을 한 해 가까이 지키다 결국 보내고야 말았지요. 그 뒤로 연희는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며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진우는 72, 연희는 71.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것은 뜻밖에도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진우의 막내 아들 최서방은 장사로 경상도 각 고을을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진주 장터에 들렀다가 우연히 늙은 아낙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같은 노점 앞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자연스럽게 말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 아낙이 물었습니다. 혹시 합천 방아골에서 오신 분이어예? 예,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 최진우 어르신을 아시는가요? 최서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낙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표정이 다치는 것이 보였지요. 그러나 최서방이 거듭 물으니 아낙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홍연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방아골에서 잠깐 살았던. 최서방은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기가 어쩐지 아쉬웠습니다. 고을로 돌아와 아버지 진우에게 무심코 이야기를 꺼냈지요. 아버지, 오늘 진주 장터에서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는지 홍연이라고. 진우는 밥상 위에 놓았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홍연이라 하였습니다. 방아골에서 살았다고.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하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그분이 어디 사시더냐? 최서방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오래 묻어두었던 것이 불쑥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지요. 아들은 살면서 아버지에게서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장날에 다시 진주를 다녀와 연희가 진주 장터 근방 어느 마을에 산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오래전에 넣어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가득하였지요. 아버지가 쓰던 붓, 어머니가 술을 놓다 만 천 조각,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그 아래에 붉은 실로 묶인 조약돌이 있었습니다. 붉은 실은 낡아 끊어져 있었으나 조약돌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는가 했더니 손에 올려놓고 보니 여전히 작고 단단하고 둥그렇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물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었겠지요. 방아골 개울은 여기서 멀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진주에 한번 데려다 주어라. 아들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이 추운 날에 진주를요? 몸이 불편하신 거 아닙니까? 멀쩡하다. 그냥 계절이나 바뀌고 가시지요. 봄이 되면 늦는다. 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하여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빚을 갚으러 간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우는 아들과 함께 진주로 향하였습니다. 겨울 초입의 길이었습니다. 아직 눈은 오지 않았으나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틀을 걸려 진주 어귀에 닿았을 때 진우는 몸이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곤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두근거림이라니. 진우는 자신이 어리석은 것인지 늦은 것인지 아니면 당연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연희가 사는 곳은 진주 외곽의 작은 마을, 낮은 돌담이 둘러진 초가였습니다. 뜰에는 겨울 채비를 마친 텃밭이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감은 모두 따고 없었으나 까마귀가 못 본 척 남겨놓은 홍시 하나가 가지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리문 밖에서 기척을 냈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사립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지요.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하고 조용한 눈빛.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진우는 알았습니다. 연이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가지 끝에 홍시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그 한마디가, 그 두 글자가 진우의 귀에 닿는 순간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물기가 올라왔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은 멀찌감치 물러서서 감나무 쪽을 바라보는 척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희의 집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연희가 따뜻한 숭늉을 내왔고 두 사람은 그것을 손으로 감싸쥐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 겨울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루 아랫뜰에서 마른 낙엽 하나가 굴렀습니다. 한참 만에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살았느냐? 예. 고생도 했지만 잘 살았습니다요. 그렇구나.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련님도 나도 그렇다. 나쁜 삶은 아니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세월을 조금씩 꺼내어 놓았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 고생한 시절, 좋았던 순간들. 연희는 말했습니다. 저는 진주에 온 뒤로 처음엔 참 힘들었습니다요. 아비도 일찍 가셨고, 오라비들도 흩어지고. 그래도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았어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이도 일찍 가버렸어에.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요. 다 지나고 보면 괜찮았어에. 이렇게 늙어서 자식들 효도 받으며 살고 있으니. 연희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품에서 조약돌을 꺼내었습니다. 낡은 손바닥 위에 올려진 작고 둥글고 빛이 바랜 돌. 연희가 그것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놓은 적이 없다. 연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그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잊으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요. 잊으려고 한 적은 있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잊힌 적은 없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끊기면 또 한동안 나란히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뜰을 느릿느릿 가로질렀지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어에. 그랬겠구나. 왜 더 잡아주지 않았냐고. 그냥 가게 두었냐고. 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요. 도련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에. 그때 도련님도 아직 어렸고 저도 어렸고. 연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알았습니다요. 도련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신 거. 마을 사람한테 들었어에. 그걸 알고 나서는 원망이 다 풀렸습니다요.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두 사람은 또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졌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저기, 도련님. 응. 그때 방아골 방아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요. 진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직 있다. 물살이 약해졌지만. 연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방아가 기억해준다고 했지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더라. 내가 그 방아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났으니까. 연희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됩니다요. 그 말이 무언가 오래된 것의 마지막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지만 아름다운 문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진우는 아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겨울 초저녁 길이 조용하였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우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겨울 길이 조용하게 두 사람 앞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설이 낀 풀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연희는 그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봄볕이 뜰을 채우던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잠든 채로 숨을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소박하고 평온하게. 진우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진주장을 다녀온 아들이 전해 주었지요. 말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진주 홍연 어른께서 봄에 돌아가셨다 합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 방의 불빛이 오래도록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불빛만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창가에 조약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향 한 가닥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요. 아들은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 겨울, 진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75의 나이로 자리에 누운 지 사흘 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병이 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며시 기운이 빠지더니 어느 날 눈을 감고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아침, 진우는 맑은 정신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방아골 방아 옆에 저 조약돌 좀 묻어다오. 아들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표정이 평온하였습니다. 봄이 오자 아들은 방아골 개울가로 갔습니다. 겨울을 넘긴 개울에는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물살이 제법 세차게 흘렀지요. 물레방 안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날기는 하였으나 봄 물살을 받아 제 소리를 내며 돌았지요. 덜컹덜컹, 철컹철컹 그 소리가 봄 개울 소리와 섞여 온 방아골에 울렸습니다. 방아 옆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연두빛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었지요. 아들은 그 버드나무 아래 작은 자리를 파고 조약돌을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나서 아들은 한참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인지 한 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것인지. 아들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아골 방아는 그 뒤로도 오래 돌았습니다. 봄이면 물살이 새어져 요란하게 돌았고, 여름이면 우렁차게 돌았고, 가을이면 느릿느릿 돌았으며, 겨울이면 조용히 돌았습니다. 마을이 커지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방아는 한자리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방아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하였지요. 저 방아는 왜 저리 꾸준히 도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오래된 노인들만이 알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을,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방아가 느릿느릿 돌고
귀끝이 빨개진 소녀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이 나란히 서 있던 그 순간을 그 방안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만나야 할 때를 놓치기도 하고 이어져야 할 것이 끊어지기도 하지요. 신분이 다르면 다른 길을 걸어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떠나야 해도 붙잡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시절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각자의 삶으로 채우고 다시 마주 앉아 숭늉한 그릇을 나눈 두 사람.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였다고. 당신이 내 삶에 있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에 새겨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약돌 하나가, 방아 소리 하나가, 그 빗소리 속 두 사람의 숨결이 그러하듯이 물레방아는 오늘도 돕니다. 느릿느릿,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